네, 안녕하십니까. 황정화입니다. 어, 사실 그동안에 국내에 이제 구텐베르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고 했습니다만은 구텐베르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거의 연구가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구텐베르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모았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교류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정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서로 비교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이를 비롯해서 책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제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동서양, 우리 한국과 유럽의 인쇄술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5세기 한국과 유럽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그 활자 인쇄술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또 유럽의 활자 인쇄술이 탄생되는 배경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이제 문벌 귀족이 성장에 따라 사회적 모순과 갈등으로 조선 중기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 지배 체제의 정치 분열로 해서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최충원이 등장하면서 무신 정권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은 독자적인 집권 체제를 갖추고 강력한 권력을 발휘하는 무신 집권자 1인 독재 체제를 확립을 하고 그 아들인 최우 때에 이르러서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가 진양공의 자기를 받으면서 이름조차도 최이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비록 무신의 출신이었지만 정치를 위해 문신들을 양성하기 위한 서방을 설치하고 또 그 당시에 문신이었던 이규보를 등용하면서 새로운 문신들을 양성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책이 필요했고 또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인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책을 만드는 그 기술은 목판 인쇄가 주류의 방법이었습니다. 목판의 경우는 한번 판을 만들어 놓으면 같은 내용의 책은 계속 인쇄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일일이 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종류의 책을 간행할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 목판 인쇄에서 활자 인쇄로 전환이 되면서 정보 전달 매체가 바뀌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그 활자의 재료로 금속을 이용해서 바로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이가 집정했던 13세기 초에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고 하는 기록이 바로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가 현재 목판본이 전해지는데 이 목판본은 1239년에 간행을 한 것인데 그 목판본의 최이의 발문을 보게 되면은 금속 활자본을 가지고 다시 목판본을 만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9년 이전에 이미 금속 활자로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를 인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정 예문을 인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규보의 개인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예문의 서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서문을 보게 되면은 진양공 체의를 대신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체의가 진양공이 된 해가 1234년이고 또 이규보가 죽은 해가 1241년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인 1200년대 초에 금속 활자가 발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책은 기록만 남아있고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 활자로 간행한 직지의 실물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는 남명천 화상 송증덕화와 상정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실물 증거 자료로서 바로 한국이 13세기 초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계승 발전시킨 것이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태종 때 개미자를 주자서를 만들고 개미자를 만들었고 세종 때의 경자자 갑인자에 이르러서 제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최고로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이러한 금속활자 인쇄가 5, 60여 종에 이르러서 각종 서적들을 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활자 인쇄술의 탄생 배경은 유럽에서는 기독 신학과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기반을 두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문자 문화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수도원에서 필경사들이 별도의 집무실을 만들고 성서와 그리스 로마 고전을 반복해서 필사하고 주석을 달아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세기까지 문서는 대체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7세기경부터 필사본들이 재본된 서적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형태였고 초기에는 파피루스가 유일한 기록물들을 필사하는 도구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양이나 송아지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가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교육은 8세기 말에 수도원과 교회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12세기부터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발견되고 하면서 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가 부활되고 하면서 논리학이나 신학 그 밖의 학문들이 이제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과 교회에서 이런 그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서 12세기 말경부터 대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00년까지 유럽의 대학은 약 50여 개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학문 연구의 중심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또 14세기에 아랍과 이제 유럽이 접촉을 하면서 종이가 유럽으로 또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서 결국 독일의 뉘렌베르크에 또 인쇄 제지 공장이 설립이 되고 또 중국으로부터 목판 인쇄 종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판 인쇄수도 전파가 돼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를 하기 직전 약 4, 50년간 유럽에서는 또 목판 인쇄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년간은 목판 인쇄가 성행을 했었는데 1400년대 중반 이후에 구텐베르크가 나오면서 이러한 목판 인쇄는 거의 사라지고 금속 활자 인쇄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비교하는데 종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5년에 중국의 체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그것이 이제 삼국시대에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우리 한국에도 제지술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 보게 되면은 610년에 고구려의 그 담징이 맷돌 채색과 함께 종이 목 만드는 방법을 일본에 전래해 준 것을 그러한 기록으로 보아서 당연히 610년 경에는 우리 한국에도 먹과 종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종이의 실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과 또 대방광불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를 만드는 기술과 또 제작지의 지명, 그리고 만든 사람 등에 대한 한지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지를 만드는 기술이 고려시대에는 금속활자 인쇄의 발명과 또 목판 인쇄술이 성행하면서 한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하면서 농가에 당나무를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서와 조지 부고까지 설치를 해서 그 수요를 충당을 하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한지 수요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는 15, 16세기로서 1415년에는 조지소를 설립하고 한지를 국가 주도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례로 그 갑인자를 세종 때 갑인자를 만들고 자치통감을 인쇄하는데 이때 600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한지가 30만 권을 조달을 하는 것을 승정원에서 맞도록 이렇게 하는데, 승정원에서는 조지소에서 5만 권을 만들게 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각각 만들어서 이것을 충당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은 국고의 쌀로서 바꾸고 경내에 스님들을 시켜 한지 뜨는 일을 하게 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주도록 하고, 그 재료는 쑥대와 밀, 보릿집, 대나무 껍질, 3대 등을 준비하기 쉬운 것으로 이거를 5로 하고 또 닭을 1로 해서 5대 1로 해서 한지를 만들어서 바로 책을 인쇄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두께입니다. 보통 그 한지의 두께를 측정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0.07에서 0.09mm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비교적 얇은 편이고 이것이 부드럽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닭풀을 이용해서 한지 뜨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그 서양의 종이 뜨는 방법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는 이제 파피루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탈라스 전투 이후에 아랍을 거쳐서 스페인, 이탈리아의 관문을 넘어 유럽으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전해지게 됩니다.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49부가 남아 있는데 그 49부 중에 양피지와 또 이탈리아산 종이를 가지고 인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종이는 식물 섬유와 넝만을 원료로 해서 재질을 했고요. 그리고 두께는 그 양피지의 전통에 따라서 비교적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0.16에서 0.20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지의 거의 2배가 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의 파브리아노에서 종이 뜨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전통 그 한지를 제조하는 방법과 발을 이용해서 종이 뜨는 방법이 같습니다. 또 밑에 사진은 양피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양피지 형태고, 지금 오른쪽 그림은 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에 되어 있는 황소 문양의 워터마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우리 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반면에 서양의 그 양피지나
또 종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뜨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자 주조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금속 활자 주조 방법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중앙관서에서는 주물사 주조법으로 주조를 하고 조선 후기 민간에서는 도토 주조법으로 주조하는 것으로 성현의 용제총화와 후색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제총화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자본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황양목의 아비자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아비자가 이제 서양에서는 패트릭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물사에 주영틀을 준비를 하고 주영 모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아비자를 이용해서 어미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어미자가 바로 매트릭스에 해당이 됩니다. 상하틀을 합체한 다음에 여기에 청동 물을 넣어서 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식으면은 활자를 꺼내서 다듬는 것인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아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비자를 배열을 하고 그 아비자의 배열된 형태로 모래에서 주물 모래에서 어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샘물을 붓고 활자를 꺼내서 다듬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조를 했는데 그 자치통감 갑인자본에서 이거 이제 이런 방법으로 주조를 할 경우에 활자의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나 같은 글자라도 아비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왜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그 같은 장에서 모양이 다른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구텐베르크 사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대에 스케치된 인쇄 도안이나 이런 인쇄 편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약 100년에서 150년 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구텐베르크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텐베르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454년 10월에 그리고 1455년 3월에 피콜로미가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텐베르크의 그 핸드 몰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최초의 사파가 1545년에 하이든이 만든 목판화에 나옵니다. 여기 하이든의 그 목판화에 보게 되면은 둥그런 모양으로 해서 손에 들고 이렇게 붓는 밑에서 붓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핸드 몰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벨기에 플라틴 모레투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히브리어 활자의 페트리스 매트리스 로 1566년에 대역 성서를 인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패트릭스와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탠드 부후라는 책에 수록된 요스트 암만이 1568년에 만든 사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핸드 몰드의 형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구텐베르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진인데 테베의 구리판화로서 1584년에 나온 겁니다. 그 구텐베르크 초상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거푸집 안에 똑바로 찍힌 12글자가 세열로 4자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에 스틱을 가지고
둥그런 판 안에 찍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설로 되어 있는 그 구텐베르크의 핸드 몰드는 강한 강철에다가 이것을 깎아서 패트릭스를 만들고, 그리고 동에다가 놓고 망치로 친 다음에 그 핸드 몰드에다가 놓고 납을 녹여서 붓는 방법으로 활자를 주조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1850년경에 이것을 복원한 그러한 형태의 몰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의 실물 자료는 구텐베르크 역시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결국 그 2008년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LPHC 물리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이것을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된 상태를 확대를 시켜 보니까 굴곡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패트릭스 매트릭스에 의해서 핸드 몰드로 주물을 해서 활자로 인쇄를 하면은 면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대해 보니까 굴곡이 생긴 것이 입체 조각의 흔적들이 모래 알갱이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알갱이로 추론을 하면서 이 모래 알갱이로 해서 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주물사 주조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알파벳이 이제 지금 활자가 조사되는 것이 대문자가 47개, 소문자가 63개, 약자가 92개, 또 연결 결합 문자가 83개, 구두점 표기가 5개 해서 약 290여 개의 서로 다른 활자로 구성되어 있고, 42행 성서를 인쇄하는데 필요한 활자의 개수는 약 10만 개의 활자를 주조를 해야 42행 성서 인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피셰르 고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자를 주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도 반년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이건 같은 장에서 A자와 E자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판인데 인판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금속 활자로 판을 짜는 방법은 오착식 방법과 조리식 방법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자에 이르러서는 이런 조립식 방법이 쓰여지게 되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17세기에 그 사주 갑인자였던 활자함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인판틀의 활자를 창준이 이제 부르게 되면은 그것을 균자장들이 판을 짜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판에 두 면이 한 장을 판을 짜서 반을 접어 인쇄를 한 다음에 반을 접어서 나중에 재본을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활자의 크기를 이렇게 봤을 때 대자 한자의 소자는 두자 크기로 해서 판이 짜지고 조립식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그 판을 짜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활자를 보관을 하고 판을 짜는데 우리와는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2절판 크기의 판형을 보게 되면은 1면과 16면이 짜여져야 되고, 또 15면과 2면이 짜여져야 되고, 3면 14 이렇게 해서 9면 8면이 짜여져야 됩니다. 인판을 만들 때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판의 그 활자의 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해야지만 판이 짜지기 때문에 이 판을 짜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 같은 경우에 인출장이 맡아서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데, 조선 초기 개미자는 수지를 하고 경자자는 뭐 20여지, 갑인자는
40여지로 인쇄를 하고 한 것을 점점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도 좀 정확한 단위가 좀 앞으로 연구가 좀 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이 짜지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물을 칠하고 한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이는 그 인체를 이용해서 문질러서 인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면 인쇄에 종이가 한지보다 굉장히 배 이상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지처럼 문질러서 인쇄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럽에서 이 양피지나 종이를 이용해서 인쇄를 할 때 두껍기 때문에 수분을 묻혀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인쇄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면은 인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정한 압을 줄 수 있는 압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퓨셀 교수가 이제 이것을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42행 성서를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일수에 대해서 식자공 외에도 6개의 인쇄기를 최소한 12명의 인쇄공이 필요했으며 그 밖에 채색과 인쇄 전지 작업을 돕는 그 보조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1282쪽의 분량을 18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23만 번의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330일의 작업이 요구됐고 중세에 휴일이 많은 관계로 해서 1년에 대략 200일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4대로 인쇄를 시작을 했는데 고려해서 약 2년이 좋게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명의 필경사가 성서 한 부를 필사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반해서 180부를 이 성서를 인쇄하는 데는 거의 3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부의 양피지 성서와 140부의 종이 성서가 제작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인쇄기에 대해서는 어제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채기 방법인데, 동양에서는 권자본, 절첩장, 호첩장, 호배장, 선장의 차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이 이제 선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장에는 5개의 구멍으로 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끈으로, 이것을 꿰매는 이런 오침 안정법인데, 제본틀을 이용해서 5매듭으로 꿰매는 방법. 그러니까 인쇄를 해서 반씩을 접어서 한 장을 반을 접어서 한 장 한 장을 차례 순서에 따라서 재본하는 방법으로 재책을 하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세기를 전후로 해서 볼루멘이 이제 코덱스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가 확산되면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이런 바인딩의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는 피클로미 편지를 보게 되면은 퀸테르니온으로 인쇄되었고 재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책을 재본까지 해서 주게 되면 표지의 서명은 소장자가 작성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쇄된 상태에서 주면은 그 재본부터 또 그 내용에 있는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장자가 화공과 재책사들에게 별도로 맡겨서 재본하는 그 취향에 맞게끔 재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본의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인쇄의 방법도 달라지고 또 종이에 따라서 그 인쇄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활자를 주조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매트릭스나 패트릭스를 이용해서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비자와 어미자를 이용하고 또는 주조 틀을 이용해서 활자를 만들고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동일한 방법과 차이점에서 그 전통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맺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정화 박사님, 감사드립니다.